예, 방금 다소 좀 과분한 소개를 받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종희라고 합니다. 저는 연구하는 분야는 국제정치 경제, 그리고 최근에는 경제안보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정치외교학부에 소속돼 있지만 또 서울대 안에 국가미래전략원이라고 서울대 3년 전에 출범한 그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탱크 안에서 6개의 클러스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게 경제안보 클러스터라는 싱크탱크를 맡고 있어서 아마 국가미래전략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거기 안에 저희 경제안보 클러스터에 저희가 했던 활동 결과물들, 보고서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이제 정책 관련 그런 개발,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에 대한 그런 개발을 지금 핵심적으로 하고 있고요. 관련돼서 오늘 수업에서는 그 얘기는 제가 길게 하진 않겠지만, 강의는 좀 짧게 하고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한 질문에 답변 드리는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앞에 부분은 제가 조금 제가 학생들에게, 대학원생들과 학부생들에게 하는 강의를 좀 축약하고 제가 이제 작년에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을 좀 축약해서 조금 국제정치경제라는 학문 안에서 중요한 질문으로 던져지는 그 질문을 제가 얘기할 거고요. 그게 이제 뒷부분에 얘기하고 관련돼 있고 또 주제인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큰 그림과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몇 년 전에 나와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던 그런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그런 책이 아마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저자 그레엄 앨리슨이라는 하버드 케너디 스쿨의 교수가 이 질문을 던졌고요.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슬라이드 이거보다 다른 얘기가 나와 있지만 이 두 가지 얘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국제정치의 역사를 우리가 좀 오랫동안 살펴보면 항상 가장 힘이 센 국가가 있었다. 여기서 이제 국제정치에서 우리가 힘이라고 말할 때 그게 뭐냐? 사실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제 강의에서 사용하는 표현은 간단합니다. 힘은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힘은 군사력이다. 그리고 그 군사력이라는 게 단순히 탱크 숫자, 항공모함 숫자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길어지고 또 전쟁의 성격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군사력으로 투사될 수 있는 모든 국가의 역량이 바로 이제 힘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 힘이 어떤 국가에게 갑자기 집중되고 굉장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많이 축적될 경우 우리는 그 국가를 강대국, 그리고 그 강대국에서도 두드러지게 힘이 강할 경우 소수의 강대국이 연합해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강해질 경우 우리가 그걸 패권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국제정치에서 이 패권이 등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패권이 등장을 해서 한동안 지속되다가 그 패권이 점점 노쇠해지는 순간, 힘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고 그 힘이 떨어지는 순간에 대해서 대항하는 국가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패권의 전환기에 국제정치가 굉장히 불안정해진다. 여기서 불안정해진다는 거는 몇몇 국가에만 불안정해지는 게 아니라 국제 시스템, 국제정치 체제 전체가 대규모 전쟁이 임박한 그런 불안정성이 증가한다. 그런데 그 함정에 그걸 이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부른다면 그 함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현상, 신드롬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신흥세력 증후군. 그래서 신흥세력들, 이제 막 힘이 커지는, 지금 중국,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독일, 그 다음에 20세기 초 중반의 미국, 이런 신흥세력들은 높아진 자의식과 자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로 힘이 높아졌다. 두 번째, 확대된 관심사. 이제는 우리 국내 문제, 주변 국가가 아니라 더 멀리 있는 문제들, 세계사적인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관여를 해야겠다. 그리고 영향력을 좀 더 높여야겠다. 존중과 인정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약소국일 때, 중견국일 때 받았던 것보다 훨씬 높은 그런 대우를 좀 받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질서가 나를 제약한다. 여러 가지 것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예를 들면 IMF와 같이 국제 통화 체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보팅 파워가 미국의 거의 한 2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중국이 느끼는 그 영향력에 비해서 너무 과소하게
우리가 영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쌓여 나가는 거겠죠. 거기에 비해서 기존 패권국은 이제 쇠락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 그래서 그 도전국가가 점점 추격하고 있고 도전국가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어떤 새로운 변화들이 위협으로 느껴지고 기득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뺏길 수 있다. 한순간에 우리가 그게 사라질 수가 있다. 그럼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미국이 위협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일까요?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 당연히 그것도 있겠죠. 또 다른 것도 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거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바로 전 세계에서 단 한 국가만이 누릴 수 있는 지위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통화, 기축통화에서의 지위입니다. 기축통화는 대부분 어떤 특정 국가의 통화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기축통화로서의 특권을 놓치게 된다면 미국은 아마 엄청난 그 특권을 포기하게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클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손실 회피를 위한 비합리적 위험을 감수. 뭐 심리학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때보다는 손실을 피하려고 할 때 더 리스크 테이킹하는 그런 액션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는 양쪽에서 다 느끼는 건데 이 도전국가가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대비하기도 전에 먼저 나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선제 공격의 위험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신흥 세력은 이 기존 패권국이 내가 더 성장하기 전에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해서 방어 전쟁을 할 거라는 두려움. 이런 두 가지 두려움들이 이제 교차하면서 결국은 중대한 안보 딜레마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신흥 세력의 선의적 행동도 기존 패권국의 위협으로 인식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상대는 악의적이고 자신은 성의적이라는 그런 편향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외교 정책 엘리트들 간에 그런 생각이 굳어지면서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되는 그런 딜레마 상황에 빠져들어서 선제 공격이냐, 방어 공격이냐, 방어 전쟁이냐, 선제 공격이냐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결국은 누군가가 지금 내가 당장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돼서 1차 대전, 2차 대전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그것에 대한 역사적 사례들, 일본 대 미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이 일본이 느꼈던 그런 미국에 대한 그런 두려움, 지금 내가 미국을 공격하는 것이 미국이 앞으로 나에게 할 모든 그런 조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제 공격이 더 마땅하다. 그것의 시발점은 미국의 석유 금수 조치였고요. 그 다음에 일본 대 러시아, 중국, 조선을 둘러싼 이 세 나라의 갈등 역시도 결국은 전쟁으로 나가게 되고 결국은 만주와 한반도를 둘러싼 어떻게 보면 작은 규모의 세력 다툼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독일 대 프랑스 역시도 대륙에서의 누가 대륙에서 영국을 제외놓고 대륙에서 가장 파워풀한 국가가 될 것인가. 이제 프로이센이 점점 독일 연방에 속해 있는 국가들을 통일하려는 시도가 커지게 되면서 프랑스가 위협을 느꼈고 프랑스의 위협이 독일에 대한 선제 공격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독일이 먼저 당시에 프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두 국가가 서로가 예상한 상태로 전쟁에 들어간 그런 보불 전쟁 이 경우도 있겠고요. 영국 대 네덜란드 역시도 네덜란드가 대륙에서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 영향력, 해상 무역에서의 독점권 이것을 영국이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상업적으로 침투하면서 영국 대 네덜란드도 세 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영국이 또 네덜란드의 금융에서의 영향력과 해상 무역에서의 영향력을 가져오고 그 뒤에 영국이 이제 대륙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패권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초점을 맞춰보면 독일 대 영국의 해군 군비 경쟁이 아주 재밌는 그런 모양을 띄워주는데요. 영국은 이제 다른 어떤 두 국가, 특히 2등과 3등의 국가의 함대 숫자를 합하더라도 영국 함대가 더 많아야 된다. 그래서 2등과 3등 국가가 동시에 영국을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수준으로 함대를 유지해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 함대라고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어렸을 때 일본 만화에서 보시는 그 큰 그런 군함을 말하는 거죠. 드레드노트급 군함이라고 하는데 그 드레드노트급 군함, 지금으로 말하면 항공모함에 준하는 그 드레드노트급 군함의 건조가 굉장히 예측 가능하고 그러니까 세기가 쉬웠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이국 표준주의라는 패권 유지에 나름대로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국 표준주의에 이제 준해서 패권을 유지하고 있을 때 독일의 이제 비스마르크가 실각한 다음에
비스마르크를 쫓아낸 야망가인 빌헬름 2세가 이제 빌헬름 2세가 왕이 되면서 비스마르크의 충고를 무시했죠. 비스마르크가 프랑스와 러시아를 동시에 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아주 유명한 충고를 남겼지만 빌헬름 2세는 그걸 저버리고 이제 대륙에서 아까 말했던 신흥 세력 증후군을 끙끙 앓게 되는 거죠. 독일이 이 정도로 커졌는데 식민지에서 독일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식민지가 너무 적다. 영국이나 프랑스나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양보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판을 다시 짜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해군력을 증강해 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독일의 도전을 영국은 아주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그 중요한 메모가 바로 크로우 메모라는 영국 내부에서 독일을 어떻게 볼 건가. 지금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미국에서 중국을 어떻게 볼 건가라는 그런 시각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크로우 메모가 이제 얘기했던 건 바로 독일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더 이상. 독일의 역량 자체가 위협이다. 그래서 영국은 독일과 군축이라든지 이런 타협을 통한 어떤 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없다. 결국은 독일은 제압되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1차 대전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 패권이라는 게 왜 이렇게 교체가 되는가?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퍼즐이고, 아직 학자들도 그 퍼즐을 정확하게 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제정치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패권 교체가 반복되는 이유들은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국력의 불균등한 발전 속도.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특히 경제력이 똑같은 속도로 발전하지 않는다. 어떤 국가에서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한다. 그리고 그 발전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이라든지 다른 국력들이 이제 더 빠른 속도로 커나가는 그런 패턴이 역사적으로 불균등하게 이렇게 나타난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불균등한 패턴과 동시에 나타나는 게 패권국 스스로가 발전이 지체되는 현상을 보인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내부적인 이유로 또는 외부적인 도전을 이유로 또는 패권국 스스로가 과신해서 과잉팽창을 한 결과 그 능력 바깥으로까지 자기의 영향력을 투사하다가 결국은 군사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침체하는 그런 패권국 스스로가 자충수를 두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불균등의 발전 속도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전국이 이제 어떤 새로운 기술, 산업, 조직 방식, 체제, 이념 이런 것들을 결합하면서 이제 급성장하고 그게 이제 패권국 질서의 제약과 충돌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아직도 이제 이 역사적인 패턴은 반복되고 우리가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보듯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패권국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우리 페르시아 제국, 뭐 이집트 제국, 로마 제국, 몽골 제국까지 쭉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가 논의를 좀 한정해 보자. 자본주의 패권국으로만 한정해 보자. 그럼 자본주의에 기반한 패권국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영국과 미국이 있는데요.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 우리가 크게 한 3단계로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눠 볼 수가 있다. 청년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은 특정한 기술이 패권국 안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단순히 어떤 몇몇 군데 산업에서나 몇몇 군데의 용도로만 쓰이는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이 아주 일반적인 기술로 발전하는 거죠.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가 되는 기술을 패권국이 발견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 증기기관의 기술이 결국은 방직기로 이동하고 증기선으로 이동하고 철도로 이동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튀기고, 증기기관의 발전이 결국은 이 역학, 기계 역학 이런 것의 발전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면서 영국이 산업혁명의 본산지가 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미국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전시킨 기술은 바로 전기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는 애초에 영국에서 먼저 발견되어서 영국에서 먼저 시도가 됐지만 그걸 산업으로 도입해가지고 또는 국가 전체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를 바꿔나가면서 전기 산업을 대대적으로 GPT로 활용한 건 미국이었습니다. 영국은 거기에 뒤처졌죠. 이미 영국은 쇠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 산업에 필요한 규제의 혁신이라든지 사회적인 변화,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하거나 또는 반대했어요. 주요 세력들이. 그런데 그걸 효과적으로 혁신으로 가져가서 GPT화한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술 혁신이나 산업에서의 놀라운 성장으로 청년기를 거치면서 이제 패권국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년기가 되면은 혁신의 사회화를 통해 국가 전체의 능력이 신장하죠. 그러면서 이런 혁신에서 나왔던 것들이 이제 사회 시스템, 정치 제도, 사회 제도 이런 것들로 변화로 이어지게 되면서 기술, 산업, 금융에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제 마지막에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면 기술로부터 시작해서 산업으로 가고 여기 이제 터치 스크린이군요. 그 다음에 무역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금융으로 갑니다. 이제 금융이 가장 마지막에 패권국이 자기의 그 위치를 확인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만큼 금융에서의 패권의 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국 역시도 기술과 산업과 무역에서 모든 지위를 거의 미국과 독일과 후발 산업국에게 뺏겼지만 마지막까지 영국이 유지하고 있었던 건 바로 금융에서의 그 영국의 파운드의 국제 통화로서의 지위, 런던이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 그 다음에 영란은행이 모든 중앙은행의 지휘자로서의 지위.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세 가지를 영국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으로 그 지위를 한꺼번에 미국한테 그대로 인도해 줄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도 심지어 1944년 브레튼 우즈에서 회담에서도 케인즈가, 당시에 케인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이자 연예인이었는데 브레튼 우즈에 몸이 약해진 케인즈가 참여해서 회담을 했습니다. 사실 회담이라고 하지만 미국이 통화에서의 모든 권력을 가져서 이제 미국이 국제 금융의 중심 국가다라는 걸 선언하는 자리였어요. 그런 자리에서 케인즈가 마지막으로 미국에게 요구했던 게 뭐였느냐? IMF를 또는 월드뱅크를, 특히 IMF를 런던으로 헤드쿼터를 해달라는 걸 마지막까지 요구합니다. 다른 걸 다 포기하고. 달러를 국제통화로 하겠다는 것도 케인즈가 끝까지 반대하죠.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다 뺏긴 다음에 결국 마지막으로 IMF만 런던으로 해달라. 근데 미국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IMF, 월드뱅크가 다 미국의 헤드쿼터가 오게 되고 그래서 영국은 국제금융에서의 그런 지위를 미국에게 다 양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순서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것처럼 패권의 노년기에 접어들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그 폐쇄적인 지배 연합이 등장해서 기존 이익 집단이 튼튼하게 형성되어서 기득권을 보호하고 기득권에 해가 되는 혁신을 거부하게 되고요. 제도적 경화가 일어나서 혁신을 방해하는 내부자 보호 중심의 규제와 제도와 특혜가 점점 증가하고 경제적으로 쇠퇴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창조적 파괴와 같은 아까 말했던 전기산업과 같은 새로운 GPT가 나왔을 때 그걸 중심으로 사회를 재조직하고 경제를 재조직하고 그러면서 기업들은 도산할 기업들은 도산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고 이런 변화들이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무임승차 문제. 그래서 패권국이 지금까지 본의 아니게 지불해 왔던 공공재 제공도 역시 더 이상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국내에서 나오게 되고 사회적 분배 갈등이 심화되고 그리고 이제 패권국 내부에서는 점점 혁신을 통해서 도정국을 뿌리치는 게 어려워지니까 다른 방법으로 도정국의 추격을 뿌리쳐야 된다는 논의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예방전쟁에 대한 논의가 패권국 안에서 점점 확산될 수밖에 있는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그러면 패권국 안에서 예방전쟁의 논의가 증가하면 당연히 도정국 안에서는 선제공격의 논의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맞대응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패권국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 패권국이라는 게 단순히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패권국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는 하지만 패권국이라는 건 힘과 같이 가져오는 것이 바로 패권국이 이 세계를 어떻게 조직할 건가에 대한 아이디어도 같이 가져오게 됩니다. 만약에 2차 대전에서 독일이 승리했다면 독일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로 세계를 조직했겠고 일본이 승리했다면 일본이 생각한 아이디어로 아시아 태평양을 조직했겠고 그런 식으로 하듯이 패권국은 결국은 특정한 이념을 가지고 세계를 조직하게 되는 거고 그 이념이 어떤 것인가는 사실은 다른 비패권 국가들이 많이 관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식으로든 국제적인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어떤 특정한 이념의 형태로 국가들이 조직되는 그러한 패턴을 우리가 국제 질서라고 부른다면 그런 의미에서 국제 질서는 힘과 규칙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규칙은 힘을 바탕으로 하지만 힘으로 환원되는 것은 아닌 힘 자체는 아닌 왜냐? 패권국이 만든 규칙은 자기 스스로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과 규칙이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것이 국제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 질서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질서들은 주로 어떤 질서였냐? 그냥 힘을 굉장히 일차원적으로 반영한 질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주 복잡한 질서가 우리 중국과 조선의 관계라고 해서 조공책봉 관계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힘을 바탕으로 한 위계 관계였죠. 그래서 그런 힘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국가 간의 위계 질서를 저는 세력권 질서라고 통칭하고 싶습니다. 세력권 질서라는 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특징입니다. 그 안에서는 위계적이고 밖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다. 안에 대해서는 건 그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가 뭐냐 그럼? 그 패권 국가, 그 강대국의 힘이 투사되는 범위 안에서 는 위계적이고 그 밖에 대해서는 배타적입니다. 그러면 세력권 질서는 세력권을 가진 강대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된 질서입니다. 왜? 강대국들 깨리는 전쟁을 안 하니까. 서로 터치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강대국이 다른 강대국의 세력권 안의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체코가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하자라고 막 내부 개혁을 할 때 소련이 탱크를 밀고 와서 다 제압해버렸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했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건 소련 세력권 안의 문제니까. 그리고 또 미국이 남미 국가가 사회주의 정권으로 넘어가려고 그럴 때 CIA라든지 특전사를 보내가지고 개입을 할 때 소련이 어떻게 했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건 미국 세력권 안의 문제니까. 그래서 세력권 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배타적이고 개입하지 않는 거고, 세력권 배타적이고 그 안에서는 위계적인 그런 관계가 사실은 지금까지 몽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모든 그런 국제정치 역사에서 보면은 큰 의미에서 세력권 질서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다. 그러면 왜 제가 이제 이걸 강조하느냐?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중국 내에서도 그렇고 러시아 내에서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이 세력권 질서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중심의 단극 패권 질서는 끝났으니까 그럼 국제 질서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는 얘기가 이제 막 왕성하게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가장 러시아와 중국이 선호하는 얘기이지만 심지어 미국 외교정책 서클 안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 세력권 질서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논의에 우리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극질서로 간다라고 얘기할 때 그 다극질서란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다극질서가 그냥 여러 명의 강대국들이 이렇게 의논하면서 결정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말하는 다극질서는 사실상 자기들의 세력권 안에서는 이제 불개입해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세력권인 거죠. 대만이라든지 이 남중국해의 국가들은 중국의 세력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자꾸 무기를 보내고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를 미국이 응원하고 이런 일들은 세력권 질서에서 보면 강대국 간의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일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세력권 질서로 가지 않았죠. 아직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미국이 무기를 보내고 있죠. 그 이유는 우리는 아직 세력권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다른 질서에 살고 있고 그 질서가 뭐죠?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부르는 질서입니다. 그건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만든 질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세력권 질서라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에 의해서 규정되는 자연스럽다는 말이 바람직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위적인 인간의 의도적 개입 없이도 쉽게 등장할 수 있는 질서죠. 왜? 우리가 흔히 깡패들의 나와바리가 정확하게 세력권 질서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의도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질서를 조금 더 바꿔보자 라고 하는 그런 개입이 일어났던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상당히 구체적으로 실현된 질서를 저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부릅니다.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질서다. 그 역사가 구체적인 역사는 채 100년도 되지 않고 인류 역사를 본다면 굉장히 특이한 국제 질서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이렇게 오래 지속됐다는 것은 후대에 생각해 보면 만약 자유주의 역사가 근시일 내에 끝난다면 아주 특이한 역사적인 퍼즐로 남을 거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국제 질서가 어떻게 등장하냐?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패권에 의해서 등장하기도 합의에 의해서 등장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패권과 합의의 기준이 분명하지는 않죠. 미국이 패권국이 되면서 구체적으로 자유주의 질서라는 것으로 세계를 조직해야겠다라고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죠. 그 아이디어대로 미국이 100% 했느냐? 그거는 퀘스천을 던질 수가 있지만 미국이 추구했던 이념이 이런 모든 국가들이 규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미국을 포함해서 그 규칙의 성격은 비차별성. 어떤 주권 국가도 명시적인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되고 동등해야 되고 inclusivity. 그 멤버십에 준하는 조건만 만족하면 누구나 다 포용돼야 되는 거고 투명성. 그 안에서 비밀 합의나 국가 간의 그런 비밀 합의가 없이 모든 것들이 트랜스페런트하게 조약이나 협정이나 이런 걸로 사인되고 그 사인되지 않은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것들은 전혀 구속성이 없는 그런 투명성을 갖고 또 명시성 명확하게 의무와 책임과 그런 권한이 명시되는 거고 이런 특성을 갖는 규칙을 미국이 부과한 그런 현상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이 특이한 현상이 어떻게 등장했느냐? 일단 사상적으로는 유럽의 계몽 사상가들이 그걸 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유럽이라는 그 좁은 그 지역에서 수많은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거치면서 아이디어로 등장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려면 어떤 에이전트,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는 국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국가도 유럽 안에서는 이걸 실현하는데 의지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들의 국가 이익들이 다 걸려있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가 뭐 노예제를 반대하고 이런 아주 그런 얘기들을 했지만 영국도 식민지 문제가 걸려있고 그랬을 때는 식민지에서의 그런 독립운동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유럽 내의 국가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국가가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로 1차 대전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신대륙에서 유럽의 아이디어를 빌려와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든 미국이 그것도 공화당 중심의 대통령제에서 우연히 당선된 정치학 박사 출신의 우드로 윌슨이 대통령으로 등장해서 내가 한번 미국의 아이디어를 전 세계의 국제 질서에 투사해서 전쟁을 종식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합니다. 흔히 이제 국제 정치학에서는 윌슨주의를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실패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좌절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이디어가 실현되지 못하고 좌절한 거지 실패한 건 아니다. 왜냐? 세 번째 시기에 프랭클린 D 루즈벨트가 중심이 되어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윌슨주의의 좌절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서 가능했기 때문에 이 윌슨주의가 없었다면 세 번째 시기에 이 루즈벨트에 의한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구현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건 좌절, 이거는 최초의 그런 등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냉전 이후 현재는 세계화의 미국 당국 질서로 대표되는 국제 질서지만 여전히 미국의 아이디어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수용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트럼프 2기 전까지는 트럼프 2기에 오면서 많이 이제 바뀌었던 거죠. 이 부분을 조금 빨리 건너뛰고요. 윌슨 얘기는 뒤에서 나오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윌슨이 이제 14개조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담게 됩니다. Collective Security. 전쟁을 어떻게 막을 거냐? 간단하다. 지금 현 상태를 그냥 민족들이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준 다음에 현 상태를 그대로 고정시키자. 어떤 국가든 현 상태를 변경하는 국가들은 모두의 적으로 간주해서 그 침략국을 응징하자. 이라는 게 이제 all for one, one for all 이런 식의 아이디어로 컬렉티브 시큐리티를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컬렉티브 시큐리티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어떤 침략국이 있을 때 거기에 순식간에 물리력을 보내서 그 침략국을 응징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 러시아가 침략국이니까 모든 국가들이 다 군대를 보내서 러시아를 응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당시에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이게 구체적으로 실현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죠. 당시에는.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 그다음에 공개 외교, 자유무역,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었고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결국은 미국 상원에서 공화당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왜냐하면 당시에 조약이기 때문에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윌슨이 몸도 힘들었지만 공화당 상원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떠날 때도 상원에 가가지고 설명을 하고 최소한 공화당의 상원 그 상원 대표하고는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실수들을 좀 하는 바람에 상원에서 비준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비준이 실패하니까 미국의 아이디어가 당연히 유럽에서 힘을 갖기가 어려웠죠. 이제 루즈벨트는 윌슨주의의 한계를 명백하게 봤습니다. 루즈벨트가 봤던 한계는 뭐였느냐? 국내에서 탄탄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국제주의적인 어떤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다. 왜? 미국 사람들은 유럽 문제에 개입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왜 유럽의 복잡한 문제에 우리 군인들이 가서 죽어야 되고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느냐. 지금 미국은 완전히 고립된 그런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아이솔레이티드 그런 막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라는 고립주의가 굉장히 강했죠. 심지어는 2차 대전이 일어나서 히틀러를 피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오고 유럽의 참상이 미국의 뉴스로 계속 보도가 되면서도 여론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는 이런 상황 하에서는 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고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또 국민들보다 한 두 발짝 먼저 나가서 던졌다가는 윌슨처럼 된다는 거죠. 그럼 국내 여론이 바뀌기를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도 했어요. 루즈벨트가 돌아다니면서 막 시카고에서도 아주 중요한 연설을 합니다. 유럽에서의 문제는 곧 우리 문제로 닥칠 거다. 뭐 이런 말들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여론은 전혀 호의적이지 않아. 특히 신문이라든지 공화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유럽 문제에 미국이 개입하는 건 섣부른 그리고 1차 대전의 경험을 받지 않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미국의 태도를 단번에 바꾸는 전혀 뜻밖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단 하루 만에 미국의 여론이 참전 반대에서 참전으로 그냥 바뀌는 사건이 있었죠. 1941년 12월에 진주만 습격입니다. 일본이 정말 큰일을 했죠. 그래서 일본의 진주만 습격으로 미국의 여론이 단 하루 만에 정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참전 여론으로. 그러면서 루즈벨트는 그동안 자기가 준비해왔던 플랜들을 해나갈 수 있는 완전히 탄탄한 국내의 합의를 얻게 됩니다. 공화당의 지지, 여론의 지지, 그리고 심지어 당시에 뭐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청년들을 군대에 모집했는데 어떤 청년이 신체 자격이 안 돼가지고 탈락해요, 징집병에서.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자살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 사회가 그 정도로 급변한 거죠. 그 애국심이 불타오르고, 이런 정도로 미국이 이제 이제 참전 여론이 우세해지고 미국이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할 때 세웠던 목표가 뭐였죠? 그 추축국의 무조건적 항복, unconditional surrender를 목표로 한 겁니다. 1차 대전과 같이 적당히 합의를 해서 타협해서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라 적군이 완전히 무조건적 항복을 할 때까지 이제 싸우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밑그림을 완전히 백지에다가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국제 질서를. 그래서 루즈벨트의 큰 그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는 그걸 바탕으로 이제 UN, IMF, 월드뱅크,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경제 질서, 자유무역을 국가들 간에 하면서 국가들이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튼튼한 국제 체제, 다자주의 체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서유럽은 빨리 전쟁에서 회복하도록 마셜 플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엔이 이제 특히 루즈벨트 구상에서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 유엔으로 집단 안보를 만들고 그 안에 안보리를 만들어서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이때 중국은 중화민국, 이 4개의 국가가 협의를 해서 집단 안보를 즉시 실행하는 실행력을 갖춘다. 이게 이제 루즈벨트의 목표였어요. 그래야만 이 국제연맹의 실패를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루즈벨트가 그런 생각을 구현하는데 엄청난 제약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제약이 누구였냐? 바로 처칠과 스탈린이었습니다. 처칠과 스탈린은 오로지 세력권을 회복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루즈벨트가 말하는 이런 그 이상주의적인, 낭만주의적인 그런 국제 질서에 대한 얘기에 처칠과 스탈린은 거의 동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국의 힘 때문에 듣는 척만 했을 뿐이죠. 그래서 루즈벨트의 구상과 처칠과 스탈린의 구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칠은 그냥 영국 제국의 세력권을 보호하고 이제 영국이 패권국은 아니니까 영국이 가지고 있는, 특히 영국이 집중했던 곳이 어디냐? 지중해였습니다. 지중해에서의 영향력을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국가가 어디였을까요? 그리스였습니다. 거기서 영향력을 확보해야 된다. 강대국 중심 세력권을 분할하고 유럽을 소련과 나눠 가져야겠다. 독일은 이제 무조건적 항복을 받아내고 소련은 제정 러시아의 세력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지금 이제 푸틴이 하고 있는 구상하고 완전히 거의 일치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루즈벨트는 그거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세력권 중심으로 하면 안 되고, 이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만들고 그런 발칸반도에 있는 국가들에게 민족 자결권을 보장해주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고 자유선거를 해서 자치정부를 하고 그 국가들을 아무리 소련과 가깝고 어디에 가깝다 하더라도 국제연합을 통해서 지켜주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했던 거죠. 이제 그 상황에서 1944년에 루즈벨트가 3선에 도전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3강회담, 예정된 3강회담에 루즈벨트가 불참하게 되고 해리먼 대사를 대신 파견합니다. 근데 스탈린과 처칠이 그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래서 해리먼 대사를 배석을 못하게 하고 정권 위임이 아니면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서 밖으로 내쫓고 스탈린과 처칠이 단둘이 만납니다. 전쟁이 다 끝나가기 때문에 아주 급한 상황이었죠. 1944년에. 그래서 처칠과 스탈린이 메모를 교환합니다. 그 메모가 바로 이 유명한, 이게 실제 메모입니다. 처칠과 스탈린의 퍼센티지 협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퍼센티지 협정은 물론 이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이 초안은 누가 썼느냐? 처칠이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피를 한 게 스탈린입니다. 근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그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도 없이 다만 이 국가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지분을 나눈 겁니다. 한마디로. 뭐 주식 나누듯이 이렇게 나눈 겁니다. 루마니아, 러시아 90, 그 다음에 디어더스 10%, 헝가리 50대 50. 이게 뭔지 합의할 틈도 없이 이렇게 하면서 유명한 얘기를 하죠. 처칠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런 메모를 우리가 이렇게 종이에 숫자로 썼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면 너무 끔찍하지 않겠냐, 태워버리자라고 얘기하는데 스탈린이 아니다, 네가 갖고 있어라 라고 해가지고 스탈린이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궁금한 게 처칠 입장에서는 이거를 태워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갖고 있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쟁 끝난 뒤에 소련이 다른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약간 증거로 갖고 있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지만 영국에 가면 실제로 전시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퍼센티지 협정. 이 퍼센티지 협정을 왜 최근 신문에 자주 나옵니다. 최근 신문에 우크라이나가 빠진 상태로 사우디에서 푸틴과 트럼프가 만났을 때 제2의 퍼센티지 협정이다. 우크라이나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분할해서 종전을 할 건가를 협의하면 사실상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제 강대국들이 그냥 약소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세력권을 그냥 강대국들의 전쟁을 피한다는 명분하에 나누게 되는 거다.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우리는 아주 익숙해요. 뭐 때문에? 가스라 테프트 밀약 때문에. 근데 가스라 테프트 밀약은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될 윌리엄 테프트라는 전쟁 장관이 일본 내각 총리 대신 가스라 타로를 만나서 조선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비밀리에 인정한 밀약이고 아시아 세력권 질서에 대한 미리 약정인데 사실 미국은 조선을 일본에게 주고 일본으로부터 필리핀을 받고자 했죠. 일본은 이제 필리핀이 군대가 조금 가 있었으니까 필리핀은 미국이 가져갈 테니 일본은 너희들이 가져가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가스라가 했던 말. 만약 러일 전쟁 후에 1905년 러일 전쟁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한 그 사건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의 영향력이 조선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 되면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선전포고로 이어지고 전쟁을 해서 일본이 이긴 거죠. 러일 전쟁 후에 그대로 조선을 내버려 둔다면 또다시 조선은 아무 강대국과 조약이나 협정을 맺는 improvidently 제가 이 단어에 이제 화가 났는데 경솔한 행동을 할 것이며 이는 러일 전쟁 이전에 존재했던 국제 문제를 또다시 야기할 거다. 그래서 조선이 어떤 국가랑 이렇게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자주적으로 협정을 맺는 권한을 없애야 된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종주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을사조약이 그거잖아요.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치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데 다만 다른 나라와 협정은 맺을 수 없다. 라는 그 종주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하게 되고 이 종주권은 뭐 때문에 동양의 영구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 구절이 여기 원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세력권 질서가 들어왔을 때 가스라 테프트 밀약 같은 모습으로 미국이 한국의 문제에 대응했지만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미국의 외교정책 이념일 때 한국에 어떤 변화가 왔느냐? 카이로 회담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카이로 회담은 1943년 11월 22일부터 6일까지 열렸던 회담인데 이 당시에 소련은 불참하고요. 미국, 영국, 중국 이 3강이 모여서 회담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영국은 중국을 초대하는 걸 굉장히 그러니까 탐탁해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미국이 강력하게 우겨서 장개석을 초청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장개석의 와이프인 송미령도 같이 와서 통역을 하게 되죠. 송미령이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장은
이미 이 장제석이 임시정부 요인들, 특히 김구로부터 이제 부탁을 받게 됩니다. 이 회담에 가서 이 조선이 일본의 패망 직후에 즉시 독립하는 것을 약속해주고 여러 가지 걸 부탁하고 장제스가 알았다.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배경이 되는 얘기는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에 장제석이 큰 그 감명을 받아서 이 임정 요원들의 얘기들을 이제 실현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요. 동시에 루즈벨트 역시 아시아에서 식민주의 청산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식민 국가들의 독립에 우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담 전날 만나서 특별보좌관인 홉킨스가 이런 식의 문구를 마련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구인데요.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after the downfall of Japan이라는 구절을 넣게 됩니다. 즉, 일본이 패망한 직후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독립을 시켜주겠다라는 표현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 또 하나는 treacherous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자, 아주 그냥 끔찍한 그런 노예 상태. 조선인들이 일본의 지배에서 아주 끔찍한 노예 상태에 빠질 때. 이 표현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예전에 3.1운동이 미국 신문에 보도될 때 이 표현이 비슷하게 등장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도 몰랐는데 갑자기 3.1운동이 터지고 그게 뉴욕타임스나 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 이런 데 보도가 되는데 헤드라인이 뭐였느냐? 동양에 도소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인데 우린 몰랐는데 아주 그냥 끔찍한 상태에 있더라고. 이렇게 그 헤드라인 기사가 다시 등장한 겁니다. 어쨌든 한국으로 봐서는 엄청난 외교적인 성과죠. 이런 문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합의됐다는 거. 근데 문제는 다음날 처칠이 이 문구를 반대합니다. 특히 이 문구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처칠이 뭘 집어넣었죠? 처칠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대문호죠. 여기에 이걸 지우고 나서 in due time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카이로 회담의 선언문에는 in due times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됩니다. at the earliest possible time이 아니고. 이게 지금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혹시 대만 여행하시면 타이베이에 장개석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큰 건물 있잖아요. 시내 한가운데. 거기 가시면 1층에 장개석의 유품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 카이로 선언에서 장개석이 선언문을 직접 손으로 필사한 그 기록이 있고요. 중국어 한자를 조금씩 읽으실 수 있으면 이 표현이 in due times라는 표현이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 10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이렇게 등장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냉전까지 탄탄하게 유지되고 냉전 이후에 미국의 일극질사에서 여러 번의 우여곡절을 거치지만 잘 유지가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라는 그런 도전에 직면해서 지금 처해 있습니다. 트럼프의 등장은 뭐 국내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대내외적인 도전에 대한 미국 내 일부 유권자 집단, 특히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백인 중하층을 중심으로 한 유권자 집단이 이제 트럼프 지지로 이탈하는 그런 현상. 그래서 이거는 근데 뭐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이 흑인 민권운동, 미국의 60년대, 70년대 흑인 민권운동부터 시작된 백인 중하층의 민주당 이탈이 그 긴 역사적인 과정이 2016년 선거를 통해 마침내 완성이 돼서 일종의 미국 정당 체제의 근본적 재편성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치적 배경의 밑에는 사회경제적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가지고 온 대내적인 도전이 이 사회경제적인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기본은 우리가 자유무역이나 이런 걸로 개방을 하면 온갖 그런 충격이 오잖아요. 그 충격을 우리가 사회복지제도와 같은 그런 보험으로 막아주겠다라는 기본적인 솔리더리티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경제질서입니다. 근데 이 솔리더리티는 내가 사실은 자동차 보험을 들지만 강제로 들으셔야 되죠. 평생 사고를 한 번도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고 잘 내는 사람한테 돈을 퍼주는 거죠. 예, 보험이라는 거. 그래서 보험이라는 건 결국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게 솔리더리티가 있으면 괜찮은 거죠. 근데 솔리더리티가 깨지기 시작하면 이 보험은 유지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도 선택할 수만 있다면 나는 연금에서 탈퇴해서 국민연금 탈퇴해서 그냥 개인 보험 들 거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솔리더리티가 깨지게 되는데 그 we versus they라는 그런
이 솔리더리티를 깨지게 만드는 사건들이 이제 미국 내에서나 전 세계 선진국 내에서 등장하게 돼서 다이버시티가 증가하면서 솔리더리티가 약화되는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이제 점점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개방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지켜낼 그런 묘한, 이 과거에는 있었어요. 램 마이드너 모델과 같이 스웨덴 모델, 제3의 길, 나름대로 성공했던 영국에서 클린턴과 토니 블레어 모델, 그 다음에 바이든이 해보려고 했던 그린 뉴딜. 그린 뉴딜 한마디로 미국 남부를 그린 트랜지션을 일으켜서 미국 남부가 이제는 기후변화에서 재생에너지라든지 EV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인터레스트를 갖도록 해버리겠다라는 플랜이었는데 이게 다 성공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어떤 묘안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자유무역과 개방을 찬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치 경제적인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복지국가 플랜인 램 마이드너도 이제 어렵고 공공투자를 기반으로 한 제3의 길도 어렵고 그린 트랜지션을 하려고 했더니 유권자들이 거부해버렸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묘안이 없는 겁니다. 개방을 계속 원하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개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리고 선거에서 표를 얻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2024년 미국 선거에서 저도 많은 미국 전문가와 함께 해리스가 이길 거라고 예측을 했다가 그다음부터 어디 가서 이제 발언도 잘 못하는데 왜냐? 단순히 선거를 못 맞춘 게 아니라 이 정도로 큰 차이로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레드 웨이브가 불었고 이 레드 웨이브의 결과는 결국 미국 정치에서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상당히 이제 오래 지속될 변화인 것 같구나. 자, 득표율 49.8%고 선거인단 58%. 그래서 파퓰러 보트든 선거인단 보트든 두 개 다 트럼프가 이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트럼프는 아주 이 1기의 실패를 반추해가지고 2기에서는 미리 이민 문제라든지 관세라든지 그다음에 보수적인 사회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주 꼼꼼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이민 문제도 스티브 밀러를 비롯해서 이런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사람들이 이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을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고요. 관세 문제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1기 또는 과거의 미국은 이 관세나 무역 문제를 대할 때 약간 상대 국가를 혼내주는 너희가 너무 우리한테 무역 적자가 커. 무역 적자 좀 줄여. 이런 취지가 컸거든요. 그럴 때는 대부분 우리가 좀 더 많이 수입할게. 뭐 한국의 관용차를 뭐 미국 차로 좀 수입하고 미국의 농산물 수입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대부분 다 통상협상이 잘 조정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어려운 이유가 목표가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걸 다 해줘도 미국 제조업이 부활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 제조업에 취업을 안 해버리면. 이게 정말 이제 우리에게는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미국은 모든 수단을 다 쓸 거라는 거죠. 이걸 위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관세만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우리는 관세를 지금 두 군데를 맡고 있죠. 상호관세. 상호관세는 국가한테 부과하는 관세고, 품목관세는 국가에 무관하게 그 개별 상품한테 하는 관세입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 지금 50%를 우리가 지금 계속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알루미늄 수출할 때 50% 관세, 한국 철강도 50%, 자동차 25%. 그러면 우리는 상호관세 맡고 거기다가 품목관세까지 더해집니다. 다.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아마 이제 환율로 갈 것이다. 곧 있으면. 환율을 평가 절상해라. 그래야지 한국이 수출이 어려워지니까. 그 다음에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해라. 그 다음에 미 국채를 이제 이자 지급 안 해. 지금 이자를 낮추라고 지금 연준 의장을 압박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미국채 이자 지급을 제한하게 돼.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모라토리엄입니다. 사실상. 미국 빚을 안 갚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국채를. 그러니까 국채 자체를 안 갚는 건 아니고 이자 지불을 거부하는 거기. 어쨌든 모라토리움이죠. 그 다음에 수출 규제 여전히 할 거고 이런 식의 것들을 총동원할 거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에 대한 목표가 달성 가능한 목표면 괜찮지만 이게 달성 가능하지 않은 목표 단기간에는 어려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그리고 레버리지가 많은 국가일수록 더 강하게 압박이 들어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동맹국가는 왜 더 많은 압박을 받냐? 레버리지가 더 많거든요. 동맹국가는 미국이. 그러면은 동맹국가는 이제 친하니까 봐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카드가 있는데 왜 봐줘? 더 많이 뜯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자 외교 레버리지, 그 다음 다자 외교는 철저하게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이거 좀 설명이 좀 복잡한데 그래도 한번 저를 따라와 보시면 제가 지난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보여주는 표기 때문에 한 번만 따라와 주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가장 미세한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HS 6단위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한 5,000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수출을 할 때 이 HS 코드를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각 국가가 관세청에서 그 뒤에 코드를 붙여서 10자리, 12자리를 만드는데 국가 간에 통합 가능한 상품 코드는 딱 6자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6자리 상품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다 모을 수가 있죠. 그 모아서 제가 뭘 해봤느냐. 미국 대 중국이 얼마나 서로 상대적인 힘이 있는지 무역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자. 그럼 먼저 중국의 대미국 취약성이라 그래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봤어요. 여기 점이 찍힌 모든 상품들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상품 코드가 0이면 농산물 쪽에 가깝고요. 광물 이런 거고 8, 9면은 이제 전자제품, 최근 상품들, 반도체 이런 것들입니다. 8이 이제 반도체라든지 집적회로가고 9는 이제 또 최근에 더 나온 그런 더 복잡한 상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그라미 크기는 수출액입니다. 수출액이고요. 그런데 이 가로축에 있는 건 뭐냐? 중국이 예를 들면 80251 아마 전자제품일 건데 이 80251을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의 시장 지배율이 있냐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 있으면 뭐죠? 미국이 아주 물건을 잘 만든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거의 뭐 70%, 80%를 이 미국 제품이 팔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가로축은 그거니까 이쪽으로 올수록 미국 상품이 경쟁력이 그렇게 없다는 거, 시장 지배에서. 그럼 이 세로축은 뭐냐? 그런 상품을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몇 퍼센트나 총 수입에서 몇 퍼센트나 수입하냐? 그러면 80251 같은 경우 미국이 진짜 잘 만들고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거의 중국이 수입하는 제품 중 그 80251 중에 거의 80%가 미국에서 수입된다는 겁니다. 그럼 중국이 딱 미국한테 걸려 있는 거죠, 코가.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살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고 저희가 이제 이 핑크색 존을 하이 벌러너빌리티 존이다. 그래서 어떤 국가가 세계 시장 지배율이 10%가 넘고 그 제품에 대해서 이 국가가 40% 이상 의존하고 있으면 상당히 취약하다. 그러면 그 취약한 제품이 몇 개나 되고 수출액이 얼마가 되고 구체적으로 뭐고 이걸 다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뭐 잘 모르시겠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뒤집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데 근데 그림이 어떻게 달라졌죠? 대각선이 쫙 나오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는 중국이 세계에서 잘 만드는 것들이에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은 거죠. 미국 말고도 살 데가 많아요. 미국은 중국 말고 살 데가 별로 없어요. 이 벌러너빌리티 존에 들어와 있는 상품의 개수도 많고 양도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 2024년 자료로 하면 중국은 322개 제품이 고취약성인데 미국은 거의 2배, 528개. 근데 액수로 따지면 232억 달러인 반면에 미국은 2,300달러 정도, 2,297달러. 그리고 49%의 교역가치.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의 거의 절반이 고취약성 에어리어 있고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의 14%가 고취약성에 있다.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럼 또 같은 분석을 우리가 관세 전쟁이 한국 경제에 어떤 타격을 줄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GDP의 1.2%. 저희 이제 경제안보 클러스터가 계산한 거에 따르면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로 품목관세와 상호관세가 그대로 25%, 그 다음에 품목관세, 반도체를 이제 곧 매겨지겠죠. 반도체,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이제 의약품까지도 한다고 그러는데 의약품은 우리는 좀 덜하지만 그렇게 되면 약 한국 GDP의 1.2%가 없어질 거다. 이제 이런 부분. 물론 이제 다른 국가도 비슷한 관세를 맞으면 그 충격은 조금 덜어지겠지만 그래서 근데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게 이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들 중에 상당수가 미국 현지에 지출한 한국 자동차 기업한테 보내는 부품들이 많아요. 아직 현지에서 부품이 100% 조달이 안 되니까. 그 부품들이 이제 관세를 맞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 기업이 아니라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부품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 정도의 관세를 버티기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미국 외에는 판로가 없는 기업들이 많아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뭐 철도 관련된 제품은 제가 볼 때는 거의 관세가 한 몇 년만 지속되면 퇴출될 수도 있다. 시장에서 아예.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 기반이 안 그래도 취약한데 더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글로벌 기업, 현대, 기아 뭐 이런 데는 버틸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미국의 관세를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다른 판로도 없고 가격 부담을 글로벌 기업이 흡수해 줄 수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누적되면 미국 내에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미국이 가장 잃고 싶지 않은 달러 패권이 흔들리기 시작할 거다라는 게 모든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근데 달러 패권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진 않습니다. 왜? 달러 외에 다른 안전자산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미국이 불안하지만 미국 주식 그대로 갖고 계시잖아요. 다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통화 질서에서의 변화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파운드의 국제통화의 지위는 단 몇 개월 만에 사라졌습니다. 1931년에. 단 몇 개월 만에. 그래서 미국의 달러 패권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모습이 튼튼하다고 해서 다음 달, 내년이 튼튼할 거라고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왜? 금융시장의 특징이죠. 홀딩 비헤이비어, 네트워크 이펙트가 굉장히 강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으면 다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아직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은 없지만 만약에 달러가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면 달러의 지위는 현재 유로 수준으로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은 달러의 지위가 떨어지는 트리거가 뭐냐? 터닝 포인트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두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달러 트랩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금융경제학자가 쓴 한국의 달러의 덫인가 뭐 이런 책으로 번역돼 있었는데 그 책은 통화 관련된 책 중에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꼭 읽어보라고 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책에서 핵심 내용, 왜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고 미국이 그렇게 재정이 방만해지는데도 더 많은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오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 두 가지 이유. 미국 시스템에 대한 신뢰. 미국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권력 분립, 사법부의 독립성, 군 정보기관의 그런 독립성,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미국에 투자하면 내가 외국 투자자지만 사법기관에 의해서 정당하게 보호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 미국 시스템은 내가 모르는 변화가 안 일어나는 투명한 시스템이고 이런 것에 대한 신뢰가 켜켜이 쌓여 있고 두 번째, 미국 금융시장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인 스스로이기 때문에 40%, 50% 이상의 채권을 미국의 연금이 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자기들의 발등을 쏘는 일은 안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나씩 무너지고 있죠. 지금 소도모어라는 대법관, 이 진보 대법관인데 그분이 좀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분이 사퇴하시게 되면 트럼프가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하면 대법원이 7명의 보수 대법관이 돼버립니다. 그럼 7대2가 되니까 거의 뭐 대법원의 기능이, 견제 기능이 약화되는 거고 연방준비위원회 이자율 내리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만약에 선거가 다가온다면 그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고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교체할 수도 있는 가능성. 행정부의 권한이 막강해지고 있죠. 지금 현재 트럼프가 사용하는 권한이 뭐죠? 비상경제대권입니다. 그 모든 법률을 경제 관련 정책을 비상경제대권으로, 그래서 트럼프의 주장은 그거 지금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의회의 기능 굉장히 약화됐고 군 정보기관에서 반 트럼프주의자들은 걸러내겠다라는 그런 소팅이 일어나고 있고요. 대학 민간기관에 대한 제재들이 증가하고 있고 결국은 미국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앞으로 점점점 떨어지고 거기에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면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기관들이 먼저 움직일 거다. 달러 자산을 매각하고 다변화하려는 변화가 생길 거다. 자, 지금 현재 달러의 그 지위는 막강합니다. 무역금융에서 달러의 지위는 막강하고요. 물론 최근 데이터는 아니고요. 다시 말하지만 이게 곧 미래에도 이럴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는 거죠. 왜? 이건 금융시장이니까. 내 자산이 위험해지다고 생각하면 중앙은행들은 빨리 하루가 다르게 이걸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죠. 차이나 블록, 흔히 브릭스라고 부르는 차이나 블록의 국가들은 이미 달러의 그 트레이드 파이낸스에서의 달러의 영향력을 뚝 떨어뜨리고 있고 위안화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고요. 차이나는 그 달러의 영향을 계속 줄이고 위안화의 영향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나 블록에서 골드 리저브의 양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고 반면 US 블록에서는 골드 블록의 영향이 그대로 평이하게 유지되고 있죠. 그 다음 차이나에서도 역시 이 차이나 골드 홀딩스가 점점 증가하고 미국의 이 채권 보유가 점점점 감소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건 이제 무역인데 무역을 2014년 이 크림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국가를 세 국가로 나누면 자유주의 국가, 그래서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는 국가, 그 다음에 러시아를 지지하는 국가, 그 다음에 중립국, 어떤 국가에도 지지하지 않는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이 무역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봤어요. 파란색이 뭐냐면 그 블록들 간의 무역입니다. 블록들 간. 그래서 자유주의 대 중립국 대 러시아 블록 이런 식으로 블록들 간의 무역이고, 빨강색은 뭐냐면 블록 안에서 일어나는 무역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것들의 차이가 별로 없다가 이제는 블록들 간의 무역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일어나고 그 제재에 반응해서 브릭스 국가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금으로 거래하자, 달러의 비중을 줄이자, 디지털 커런시 사용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쭉 이렇게 블록 간의 무역이 줄어드는. 그럼 이걸 보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세계 경제 질서가 점점 이제 블록화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 중국 블록, 그 다음에 유럽, 미국 블록, 그 다음에 뭐 남미, 그 다음에 중동 이런 식으로 블록화될 거고, 무역이 블록화되면 당연히 결제 수단도 블록화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기 시작하면 새로운 형태의 그런 디지털 커런시가 됐든 금이 됐든 다른 형태가 됐든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경제학자들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DR 같은 특별 인출권 같이 그 원래 케인즈의 아이디어죠. 그걸 다시 부활시키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아니다. 다른 형태, 디지털 커런시가 더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어갈지 굉장히 불확실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변화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누리고 있는 그 엄청난 특권, 제가 다시 말하지만 미국이 경제적으로 누리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은 달러의 특권적 지위. 그게 약화될 수 있는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지, 상관하지 않는지, 아니면 내가 그 정도로 힘이 있으니까 그것도 역시 국가들한테 달러 투매하지 말아라고 압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그리고 블록화되는 세계 경제 질서의 가능성이 크다. 물론 뭐 이거를 이제 스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국의 어떤 자각, 미국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크게 진다든지 아니면 뭐 트럼프가 뭐 탄핵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뭐 이런 변화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완전히 근거 없는 지금의 추측이고, 현재로서는 이게 더 심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라는 게 이제 저의 강의의 짧은 요약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로 강의 내용 마치고 제가 선생님들의 질문을 좀 받아서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